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남짓 한 남자의 아내로 살다가 이혼 2년차에 접어든 여성이에요. 일륜지대산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고 끝내는 건 더더욱 힘들더라고요. 고작 1년 살고 끝낸 주제에 결혼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 하시겠지만 하도 고된 결혼 생활을 해서 그런지 1년이 10년처럼 길게만 느껴졌답니다. 처음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 역시 핑크빛 꽃만 가지고 결혼식을 올렸으니까요. 제가 남편과 만난 건 4년 전 봄이었어요. 저희 엄마 지인 소개로 선을 보게 됐는데 제 상대자로 나온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선자리가 들어왔을 때 저희 엄마는 제 나이를 들어 거절했었어요. 이제 막 대학 졸업한 애야. 그간 공부하느라 연애도 한번 못 해봤는데 결혼이라니. 됐어. 난 내 딸이 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지 맘에 드는 남자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선자린 다른 집에나 해줘. 심드렁한 저희 엄마 반응에 오히려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지인이 더 몸달아 있어요. 자기야, 어지간한데면 내가 선보라고 하지도 않아. 자기도 할 거야. 땡땡동에 있는 유명한 수제비집. 그 집 외동아들이야.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은데다 학벌이랑 직업도 좋아. 영국에서 유학생활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선배가 하는 건축사 사무소에 다닌다는데 벌이도 괜찮은가 봐. 아휴, 돈 좀 못 벌면 또 어때? 수제비집 재산이 얼만데 20년 넘게 돈을 쓸어 담는 집 아니야, 그 집이. 요즘에도 그 가게 앞에는 손님들로 인산이네야. 나중에 그 재산 다 어디로 가겠어? 외동아들이 받는 거지. 내가 시집 안 간 딸이 하나만 있었어도 자기한테 이런 자리 안 넘겨줘. 내 딸 시집 보내지. 하루가 멀다 하고 선보라고 성화를 부리는 통에 엄마는 할 수 없이 저를 선자리에 내보내셨어요. 꼭 결혼을 하라는 건 아니고 경험 삼아 한번 나가보라는 거였죠. 저 역시 그럴 마음이었어요. 당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취직을 한 터라 솔직히 연애라면 모를까 결혼은 생각도 안 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맞선 장소에서 남편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보니 그 생각이 변하더라고요. 대개 처음 이성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자신을 숨기고 상대에 맞춰가며 좋은 인상을 심으려 들기 마련인데 이상하게 남편 앞에서는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그건 어쩌면 남편이 먼저 편하게 자신을 드러내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네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마치 수년간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제잘거리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술자리까지 함께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어요. 남편이 차를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술집 앞에서 나란히 서 있는데 남편이 뭔가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머뭇거리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는데 너무 헤어지기 싫어서 술 한 잔 더 하고 가자고 저를 붙들고 싶었다더군요. 술을 잘 못 마시는 남편은 맥주 1000cc에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였는데도 말이에요. 헤어지기는 싫고 그렇다고 술을 더 마셨다간 만취해서 몸도 못 가눌 게 뻔한데 어쩌나 갈등했던 거죠. 그러는 사이 대리기사가 도착했고 남편의 갈등은 끝이 나버렸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좋았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답신이 없더라고요. 1시간이 지나고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저는 울리지 않는 핸드폰만 바라본 채 잠들지 못했어요. 치, 아까는 그렇게 좋아하는 척하더니 문자 확인도 안 하고 연락도 없냐? 됐다. 나도 더는 안 매달린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어요. 그런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카톡에 남편한테 온 문자가 12개나 있지 뭐예요. 남편은 아침에 눈을 떠서 제 문자를 확인하곤 다급한 마음에 상황 설명을 담은 문자를 연달아 보낸 거예요. 술에 취해 잠이 들어버렸다며 연락이 늦어서 미안하다고 만나서 설명을 하겠다는 내용이 두서없이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당황해서 남긴 문자인지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마음 졸이지 말라고 바로 단문을 보내주었어요. 남편은 마음이 급했는지 그날 바로 퇴근 시간에 맞춰 저희 회사 앞으로 달려왔어요. 이번 일로 혹여 만남이 끊겨져 버릴까 꽤나 두려웠던 모양이었죠. 작은 실수에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전전긍긍하는 남편 모습이 그때는 참 귀엽더라고요. 연애를 하는 중에도
남편은 제게 정말 잘했어요. 이런 남자라면 다른 남자들을 만나볼 것도 없이 바로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요. 남편은 데이트를 할 때마다 자신이 설계한 집과 건물들에 데려가 주었어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내부까지는 들어가 볼 수 없었지만 설계 도면과 외경만으로도 남편이 지은 집과 건물의 특징을 잘 알 수 있었죠.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서울 외곽에 집을 지어 살면 어떨까 하는데 자긴 어때? 좋지. 근데 집 지을 돈은 있어? 나 땡땡 수제비집 외동아들이야.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엄마가 집 하나 안 해주시겠어. 우리 엄마가 장사를 오래 해서 그렇지 통이 크다고. 학교 선생인 아버지랑은 씀씀이 자체가 달라. 자기도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이면 명품 백이며 용돈까지 수시로 받고 살게 될걸. 암튼 자기는 남편감 잘 얻은 줄이나 알아. 딱히 돈 많은 시댁을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낫다 싶긴 했어요. 우리가 사귄 지 3개월이 넘어가자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슬슬 결혼 얘기를 꺼내셨어요. 애초에 결혼을 전제로 한 선자리에서 만난 거라 당연한 수순이었죠. 딸의 이른 결혼을 걱정하던 엄마도 제가 남편과 연애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더는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한 4, 5년 더 끼고 살고 싶다만 네가 그 남자가 그리 좋다는데 어쩌겠니? 시집 보내야지. 일단 오늘 그 집 부모님 찾아뵙고 결혼식 날짜랑 혼수, 예단 문제에 대해 여쭤봐. 그래야 우리도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실수하지 말고. 엄마도 참 실수할 게 뭐 있어. 영재씨가 그러는데 자기 부모님 그렇게 빡빡한 분들 아니시래. 아이고, 넌 그 말을 믿니? 그럼 어떤 자식이 밖에 나가서 자기 부모가 유별나다는 소리를 하겠니? 네 아빠도 결혼 전엔 나한테 자기 어머니가 수터분하고 욕심 없는 분이라고 했지만 너도 알잖니? 니네 할머니가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남자들은 자기 부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봐야 해. 그러니까 긴장 늦추지 말고 잘하고 와. 엄마의 조언이 그저 한낱 기울기를 바랐지만 막상 예비시댁에 가보니 엄마 말이 틀린 게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 좋다던 시어머니는 연신 저를 보고 웃고 계셨지만 두꺼운 눈꺼풀에 가려진 눈동자는 먹이를 탐색하는 하이에나 같았거든요.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순식간에 목덜미를 물릴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반면에 고등학교 수학 교사를 하시다 2년 전에 퇴임한 아버님은 인상도 좋으시고 눈빛도 따뜻했어요. 다만 시어머니에 비해 벌이가 약하시다 보니 집안에서 어머님 기세에 밀리는 느낌이었죠. 식당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차려주신 음식은 하나같이 맛있었어요. 언제 부모님 모시고 우리 가게에 와요. 우리 집 수제비가 엄청 맛있거든. 우리는 화학조미료도 안 쓰고 주문 들어오면 바로바로 반죽을 손으로 뜯어서 넣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도 맛은 기가 막혀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뵐게요.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내가 매년 시설에 점심 봉사를 하러 가거든요. 한 서너 군데 되는데 거기 갈 때마다 애들 노인 할 거 없이 그렇게 맛있다고 칭찬이라니까요. 그 말을 시작으로 어머님은 당신이 얼마나 불우이웃을 돕는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지 1시간 가까이 일장 연설을 하셨어요. 식곤증도 밀려오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셔서 슬슬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런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묵묵히 앉아 계시던 아버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 얘긴 이쯤에서 그만하고 일단 결혼 날짜부터 잡아야겠지. 날은 신부 측에서 잡는 대로 우리가 따를 테니 어머님께 그렇게 전해주세요. 안 그래도 자기 자랑을 뚝 잘라먹은 남편한테 빈정이 상해 있던 어머님은 정색을 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안 돼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당신은 잠자코 계세요. 이 혼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 날짜는 내가 식당 스케줄 봐서 정하도록 할 테니 어머님께는 그렇게 전하세요. 워낙 손님이 많은 가게라 쉬는 날 잡는 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들 장가는 보내야지. 참, 그건 그렇고 혼수랑 예단은 목록 적어놨으니까 어머님 갖다 드리고 집은 우리 애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 외곽에 집 지어 살고 싶다 그랬다면서요. 아, 네. 꼭 그러겠다는 건 아니고 가능하다면 그러고 싶다는 거죠. 사실 집을 짓는 건 남편 소원이지 제 소원은 아니었지만
모든 걸 남편 탓으로 돌릴 수 없어서 말을 얼버무렸어요. 집 짓는 건 돈이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닌데도 시어머니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란 듯 가볍게 넘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돈 많은 집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바로 부지구하고 설계 들어간다 해도 최소 몇 년은 걸릴 텐데 그동안 살 집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게다가 집 지으면 바로 이사해야 할 텐데 임시로 사는 집에 맞춰서 혼수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사가서 후회할 게 뻔하겠죠? 여기까지 듣자 이어질 말에 왠지 불안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집 지을 때까지 이 집에 들어와 사는 건 어때요? 내 말은 시집살이를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임시로 살란 얘기예요. 혼수는 집 다 지으면 그때 드리고. 혼수를 새 집에 맞게 드리라는 말씀엔 저도 동의해요. 하지만 신혼을 시부모님 댁에서 보내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말로는 시집살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같이 살다 보면 자연히 그렇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확답을 안 하고 생각해 보겠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집에 들어와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미간을 확 구기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신혼 때부터 시집살이를 하면서 저희 친할머니한테 엄청 구박받고 살았던 터라 혹여 딸인 제가 당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을까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글쎄다. 안 사돈이 집까지 지어주시는데 우리 욕심만 앞세워 시집살이는 싫다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난감하네. 지금껏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산 니가 가서 뭘 하겠니? 괜히 욕만 먹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 이번에도 엄마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결국 임시라는 약속하에 신혼을 시댁에서 시작한 저는 한 달도 안 돼서 이 결혼을 후회했으니까요. 저희 시댁은 정말 이상한 집이었어요. 모든 걸 어머님이 좌지우지하면서 매사 간섭을 하셨거든요. 심지어 욕실 제품 하나까지 다 어머님 취향으로 드려야 했고 집에서 신는 슬리퍼 하나까지 어머님한테 컨펌을 받고서야 살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이 집은 당신 돈으로 굴러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내 돈 쓰고 사는데 내가 남 눈치를 봐야겠니? 제가 마트에서 사온 신발 방향제를 보시곤 불같이 성질을 내시며 말했어요. 새아기, 너 잘 들어라. 앞으로 내 허락 없인 이 집에 이쑤시개 하나도 못 들여. 여긴 내 집이고 내 돈 들여 냉난방하고 먹고 사는 집이니까. 건방지게 어디서 지가 주인 행세를 해?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생활비를 드리겠다는데도 안 받으시겠다고 하고 매번 뭐 하나 살 때마다 당신 돈 타령을 하시는데 저보고 어쩌란 건지. 그런데도 남편은 천하태평이더라고요. 그냥 엄마한테 맞춰줘. 그럼 편해. 괜히 엄마랑 맞서려고 하면 당신도 우리 아빠처럼 된다고. 아버님이 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아빠가 더는 엄마랑 못 사시겠다고 이혼하자고 한 적이 있었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그동안 시댁에 들어간 돈 갚아주고 가라고 했지. 솔직히 교사 월급이 얼마나 하냐? 아빠가 가진 돈이라고 해봐야 월세집 보증금밖에는 안 되는 돈이었는데. 그래도 아빠는 어떻게든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혼 소식을 듣고 친할머니를 비롯해서 친가 식구들이 죄다 달려온 거야. 아빠 말은 듣지도 않고 이혼은 안 된다고 난리들을 치더라. 그동안 엄마가 친가 식구들 먹여 살렸거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돈 맛을 본 사람들한텐 피를 나눈 자식도 형제도 없다는 걸 그때 알았다. 모르긴 해도 너희 부모님도 우리 엄마 도움 좀 받았을걸? 그 말에 소름이 끼쳤어요. 설마 내 부모가 돈 몇 푼에 날 팔아먹었나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퇴근길에 친정에 가서 물었더니 엄마는 그런 일 없다고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빠 표정은 좀 달랐어요. 실은 요즘 대리점 사정이 안 좋아서 네 시어머니한테 돈을 좀 빌리긴 했다. 내가 먼저 돈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닌데 안 사더니 연락을 했더구나. 이제 한 식구 됐는데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아빠 정말. 그래서 얼마나 빌렸는데? 7천만 원. 올해 안에 거래처에서 수금해서 갚을 생각이었어. 아빠가 책임지고 갚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마라. 상황이 이러니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상전 노릇을 하셨던 거였어요. 친정아빠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부터는 왠지 전보다 더 시어머니를 대하는 게 불편해지더라고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어머니는 제 시간까지 마치 당신 것이냥 사용하셨어요. 퇴근길에 가게로 와라. 요즘 일손이 딸려서 카운터가 자주 빈다. 그러자 아버님이 한 소리 하셨어요. 하루 종일 식장에서 시달린 애한테 가게 일까지 시키려고? 사람이 참. 그럼 어째요? 돈 만지는 일을 남한테 시킬 수도 없고 집에서 빤빤히 노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지 않나요? 그럼 내가 카운터 볼 테니 더는 새애기 괴롭히지 마. 아이고 웃기지도 않네. 누가 시켜준대요? 쭈구렁방탱이 할배가 뭘 할 줄 안다고. 나 이래봬도 수학선생이야. 그깟 동계산도 못할까봐 그래. 요즘 동계산을 사람이 합니까? 기계가 하지. 당신 QR코드가 뭔지는 알아요? 카카오페이랑 삼성페이가 뭔지는 아냐고요? 모르죠?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등 필요도 없는 고물짝 같은 사람이 뭘 하겠다고 이러는지. 당신은 돈 까먹지 말고 방구석에서 문개기나 하세요. 저를 도와주시려고 나섰던 시아버님은 며느리 앞에서 체면만 구기고 말았어요. 결혼 전에는 친구들과 맛집 다니며 맛있는 거 먹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이놈의 맛집에서 일하는 직원 입장이 되어보니 죽을 맛이더라고요. 회사에서 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어머님 가게에 가보면 뭔 놈의 손님이 끝도 없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주방이며 서빙 직원은 손님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지만 돈 욕심이 많은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있는 인력으로 때우려 들었죠. 그렇다 보니 저희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려는 젊은 사람들은 없었어요. 죄다 이른을 바라보거나 이른을 넘긴 노인들 뿐이었죠.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차지라 일이 힘들고 고되도 참고 하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 하루 종일 가게에 나가 있어 보면 직원들 밥도 제대로 안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힘들여 몸을 쓰고 일하면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여야 할 텐데 직원들 밥상을 보면 하나같이 팔다 남은 채소 반찬들 뿐이었어요. 그나마도 밀려드는 손님에 치여 끼니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죠. 그 모습이 하도 안쓰러워서 제 돈을 들여 빵이며 햄버거를 사다 드리곤 했더니 직원분들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이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랑 다르네. 어쩌다 이런 집에 시집와 고생을 할꼬. 그래, 신랑은 잘해주나? 예, 잘해줘요. 그런데 여기 일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차라리 좀 더 편한 데로 옮기시는 게 낫지 않나요? 일당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이 많은 게 죄지. 그나마 일당을 제대로 다 쳐주면 다행이게. 이 집 사장이 사회활동 많이 하는 거 알지? 그거 다 직원들 돈으로 생색내는 거야. 일당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떼고 주거든. 그거 모아서 연말에 시설 찾아다니며 식사 봉사하는 거라고. 거기 갈 때 직원들 끌고 가서 일 시키면서도 목욕비 한 번을 안 줘.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이런 가게는 당장 망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손님이 나날이 늘어. 이 집 사장은 전생에 지은 공덕이 많았나. 암튼 사람 환장하겠다니까. 제가 봐도 이상하긴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처럼 지독하고 못된 사람이 어쩜 이리 돈복이 많아서 잘 살 수 있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카운터에서 가게 돌아가는 사정을 지켜보니까 그 이유를 알 것도 같더라고요. 손님상에 오르는 반찬과 수제비를 보니 다른 집들에 비해 엄청 양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 손님들이 리필해달라고 하면 접시에 산처럼 쌓아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공깃밥도 머슴밥으로 퍼주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가게에 없을 때는 양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서빙을 하시는 한 아주머니께 물었더니 피식 웃으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사장이 하도 얄미워서 직원들이 하나같이 막 퍼주거든. 재료비 많이 들라고. 자기 시어머니한테는 비밀이야. 그거였어요. 가게에 손님이 많은 이유는 수제비의 맛도 전생에 쌓은 공덕도 아닌 직원들이 막 퍼주는 엄청난 양 때문이었죠. 시어머니를 골탕 먹이려고 했던 그 행동들이 오히려 시어머니 주머니를 불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직원들은 그런 사정도 모르고 연신 밥이며 반찬을 산처럼 쌓아 퍼나르고 있었네요. 한 달 넘게 퇴근 후 시간과 주말까지 어머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된 저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회사 근처 병원에 갔더니 글쎄 아무래도 임신을 한 것 같다며 산부인과에 가보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다음날 반차를 내고 산부인과에 갔는데 축하합니다. 임신 3개월이네요. 그동안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건
몸이 곧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임신으로 호르몬 불균형이 생긴 탓도 있었더라고요. 제 임신 소식에 오랜만에 집안이 화기애애해졌어요. 남편은 설계 중인 우리 집 도면을 보여주면서 3D로 제작한 아기방을 보여주었어요. 친환경 소재를 써서 아기한테 해가 없는 방으로 꾸밀 거라며 이미 그 방에 들어갈 가구며 소품들까지 서칭을 해뒀더라고요. 그걸 보니 출산의 두려움보다는 내 아기를 하루빨리 보고 싶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아버님은 손주가 태어나면 육아를 도와주시겠다며 육아 블로그와 책을 보며 공부를 하셨어요. 학교 선생님이셨으니 아이들 교육은 아버님한테 일임하겠다고 하자 모처럼 당신의 쓰임이 생긴 거에 기뻐하셨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찬물을 끼얹지 뭐예요. 그럼 당장 가게 카운터는 어쩌냐? 에이, 엄마도 참, 이 사람이 임신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 엄마 손주를 가졌다는데 그깟 가게 일이 대수야? 그냥 사람 하나 써. 엄마는 돈도 많으면서 돈 몇 푼에 뭘 그렇게 벌벌대. 아들의 말에 빈정상한 어머님은 얼굴을 불그락거렸죠. 이 엄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유학도 가고 돈 걱정 없이 사는 거야. 아우, 알았어 엄마. 다 엄마 덕이야. 됐지? 그래도 이번만큼은 나도 고집을 부려야겠어. 앞으로는 이 사람 가게에 불러서 일 시키지 마. 그러자 아버님도 한마디 거두셨어요. 그건 영재 말이 맞아. 그동안 당신이 새아기 혹사시킨 걸 생각하면 우리 손주가 건강한 게 용할 정도야. 아무리 돈도 좋지만 내 며느리 건강이 먼저라고. 두 남자가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자 어머님도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었어요. 그렇게 가게 일에서 해방된 저는 회사 일과 퇴교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순탄한 날들이 이어졌고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 되었어요. 저희 시댁은 차례를 안 지내서 명절 전날에 친정에 갈 수 있었어요.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전도 부치고 음식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혹여 제가 무리를 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굳은 일은 자기가 도맡아 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아침상을 치운 뒤에 우리 부부는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급하게 어딜 가시는지 막 집에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다 저를 보시더니 마침 잘 됐다. 좀 따라와라. 어머님, 어딜 가시는데요? 시간 없으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 그러자 남편이 막아섰어요. 엄마, 설마 이 사람 카운터에 앉히려는 거 아니지? 나 그럼 정말 안 참아. 이놈 새끼가 툭 하면 엄마한테 지랄이야. 걱정 마. 카운터에 안 앉혀. 다짜고짜 어머님한테 손목이 잡힌 저는 어머님 차에 올라탔어요. 도착해보니 어머님 가게더라고요. 순간 헛웃음이 났어요. 명절 아침인데도 가게 앞에 줄이 길게 서 있더라고요. 이런 날까지 식당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도 처음 알았지만 그렇게 돈을 벌고도 명절 당일까지 몇 푼 더 벌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어머님은 저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가 주방으로 밀어넣었어요. 손님 밀려드니까 너 거기서 수제비 좀 떠라. 네 시아버지랑 네 남편이 하도 난리를 쳐서 너 카운터에 못 앉히니까 주방 일이라도 도우라고. 어머님, 누가 너만 일하라니? 나도 카운터 볼 거야. 그럼 일손은 딸리고 손님은 밀어닥치는데 손 놓고 있을 거냐? 네 자식 낳아서 키울 집 그거 누구 돈으로 짓는 거냐? 내 돈이야, 내 돈. 그럼 너도 양심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일조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암튼 바쁘니까 손 씻고 수제비나 떠. 아줌마, 제대로다 수제비 뜨는 거 좀 가르쳐줘요. 애가 친정에서 뭘 배워왔는지 아무것도 못해. 아휴. 결국 저는 명절 당일날 시어머니 가게에서 수제비를 뜨게 되었어요. 밀려드는 주문 탓에 꼼짝없이 불 앞에 서서 100인분가량의 수제비를 뜨고서야 자리에 앉을 수 있었죠. 그런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숨이 턱 막히면서 진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옆자리에 앉아 쉬고 있던 주방 이모님이 사색이 돼서는 소리치셨죠. 어머, 어떡해! 새댁 발밑에 피! 그 말에 저는 제 발밑을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병실 밖은 누가 싸우고 있는지 소란스러웠고 제 곁을 지키고 있던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죠. 말을 안 해도 대충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유산을 한 거였죠.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저희 아빠랑 시어머니가 싸우는 소리였어요. 아빠는 시어머니한테 살인자라고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되려 제가 살인자라고 하셨죠. 당신 손주를 죽인 년이라면서요. 한참을 시끄럽게 싸우다 병원 경비손에 끌려나갔어요. 잠시 뒤 병실에 들어온 남편은 하도 울어서 벌겋게 된 눈으로 제 손을 잡고 울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자기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제 귀에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냥 남편을 포함해 저 집 식구들을 꼴도 보기 싫었거든요. 병원에서 퇴원한 저는 시댁으로 안 가고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도 따라오겠다고 했지만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땐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명절이 끝나고 팀장님께 연락해 유산한 사실을 밝히고 휴가를 받았어요. 마음도 추슬러야 했지만 그보다 정리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더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방방 뛰더군요. 제가 원하면 다시는 어머님이랑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설득을 했지만 그 말을 어떻게 믿나요? 남녀는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모자지간은 그리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아는데요. 제발 이혼해줘. 나 좀 살게 해달라고. 나 당신 아내로는 숨이 막혀서 더는 못 살아. 당신 얼굴만 보면 마귀 같은 당신 엄마가 떠올라서 미쳐버릴 것 같단 말이야. 나 살고 싶어. 그러니까 나 좀 놔주란 말이야. 제가 미친년처럼 발악을 하는 걸 보자 남편도 더는 설득이 안 되겠다는 걸 깨달았는지 순순히 돌아갔어요. 그런데 며칠 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희 아빠 대리점으로 찾아와 저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거예요. 내 손주 죽여놓고 이혼하려고 해?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껏 내 돈으로 먹고 자고 해놓고서 어디서 건방지게 이혼이란 소리를 꺼내? 암튼 난 이 집 딸내미 내 손주 잡아먹은 살인죄로 고소할 테니까 어디 한번 해봅시다. 이놈의 여편녀가 무슨 개소리야. 내 딸이 누구 때문에 유산을 했는데 이게 다 당신 탓이잖아. 한창 몸조심해야 할 애를 몇 시간이나 세워놓고 수제비를 뜨게 한 당신 탓이라고. 뱃속에 아기 잃고 밤마다 우는 것만 봐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살인죄?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누가 뱃속에 아기를 죽였는지. 살인자는 내 딸이 아니라 돈에 미친 당신이야. 하, 내 돈 빌려 쓴 인간이 할 소리는 아니지. 적어도 그딴 소리를 할 거면 내 돈부터 내놓고 하라고. 그깟 돈 몇 천도 없어서 사돈한테 돈 벌리는 주제에 어디서? 아이고. 시어머니가 아빠 대리점으로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간 저는 뽑아간 수표를 시어머니 얼굴에 던졌어요. 그 돈 여기 있습니다. 이제 계산 다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가족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나도 안 참을 거니까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버리고 올 테니 제발 받아달라고요. 자꾸 저 건드리시면 저 어머님 아들 받아드릴 거예요. 어머님이 이날 이때까지 피 같은 돈 들여서 애지중지 키우는 어머님 아들 내가 뺏어버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입 닥치고 돌아가서 쥐 죽은 듯이 사세요. 늙음하게 독거노인 되기 싫으면 아셨어요? 자기 아들이 엄마까지 버리겠다고 했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를 노려보면서도 결국 한마디도 더 못하고 돌아가더군요. 조정기간을 거쳐 저는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1년도 못 살고 끝난 결혼 생활로 저도 남편도 많은 걸 잃어야 했죠. 무엇보다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아기를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 생활을 한 시간보다 배는 더 지난 어느 날 시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만나서 줄 게 있다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도 됐고 시아버지는 제게 잘해주셨던 분이라 만나자는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아버님이 프리지아 꽃다발을 건네시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프리지아 꽃을 보면 봄이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는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을 기억하고 계셨더라고요. 아가, 이건 내가 키운 꽃이다. 내가 요즘 화훼농원에서 일하고 있거든. 프리지아를 볼 때마다 네가 생각나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다. 이제는 내 인생에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구나. 힘든 시간 잘 버텨줘서 고맙고
늘 미안하다. 아버님의 따뜻한 말씀에 더는 흘릴 일 없을 줄 알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쩌면 평생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어색한 관계로 남은 게 안타깝고 아쉽더라고요. 아버님은 그날 제게 그동안 시댁에서 벌어진 일들을 담담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게 악독한 운영을 하면서도 돈을 쓸어 담던 어머님의 수제빗집은 얼마 전에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시작은 작은 소송 때문이었죠. 불합리하게 일당의 일부를 뜯긴 파출부 아주머니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고, 그렇게 해서 떼인 일당을 돌려받는 걸 보고는 그동안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월급의 일부를 뜯긴 직원들도 소송을 진행했던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어머니가 직원들 월급과 파출 인부들 일당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내 자기 이름으로 성금도 내고 봉사활동을 해왔잖아요. 법정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 버린 거죠. 거기에 시아버지가 직원들 편에서 증언까지 해주신 바람에 쉽게 판세는 기울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도 어머님이 끝까지 인정을 않고 직원들 탓을 하며 욕설을 퍼붓자 급기야 판사가 호통까지 찌셨다더군요. 취직자리 구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짓을 벌이고도 창피한 줄 모른다고요. 결국 맥없이 소송에서 패소하자 시어머니는 악에 받쳐 소리치다 졸도하고 말았어요. 그 일로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혼을 하게 되셨고, 아버님은 집을 나와 친구가 하는 화훼농장에서 일을 배우며 살고 계시다고 했어요. 아버님 성품에 딱 맞는 일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죠. 남편은 이혼 직후 집을 나가 연락이 없다더군요. 가끔 아버님과 문자를 나누기는 하는데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대요. 결국 돈에 불을 켜고 사느라 사람 귀한 줄 몰랐던 시어머니만 혼자 그 큰 집에 남아 살고 계세요. 직원들도 다 나가서 가게 문도 닫고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술에 빠져 사신다더군요. 차마 아버님 앞에서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님과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통해 겪지 않았으면 좋을 일들을 겪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봄은 언제고 다시 내게 찾아올 것 같다는 생각을요. 그러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매일매일 항상 기운 내시고 행복한 일상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